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정보컴퓨터 맡고 있는 손경이고요. 정보컴퓨터 강의는 이제 우리가 12주로 이제 강의를 하죠. 12주로 하는데 저하고 제가 이제 6주 할 거고요. 지금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일정표 하나 써놨는데 프린트물에서 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4페이지에 제가 하는 것만 일단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4월 9일부터 4월 6월 강의가 될 텐데 반 나눠서 이제 제가 5월 둘째 주까지죠, 그죠?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절은 김철림 선생님이 교수님 이제 수업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제 제가 하는 과목들은 다 이제 내용학 쪽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구조부터 해서 이제 운영체제까지 일단 끝마칠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전체 걸 다 볼 거예요. 뭐 컴퓨터 구조부터 해서 쭉 다 보고 근데 심화반을 갖다 제가 2주를 잡았거든요. 일단은 2주 잡아서 이때는 이제 지금 보는 것도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걸 좀 골라서 그죠?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보고 나면 이제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좀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 반만 이렇게 쭉 보면 일단은 기본 과정만 쭉 보면은 기출 문제까지 다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일단 이제 첫 시간이니까 시험에 대한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페이지는 이제 차례예요. 그래서 1번에 이제 뭐 정보 컴퓨터 교원 임용 시험의 개요 일단 간단 넣어놨고요. 간단히 수업 커리큘럼 전체 보신 거고 1과목, 2과목만 일단 오늘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3페이지 보시면은 정보 컴퓨터 교원 임용 그죠? 시험 개요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이제 교육 평가 그죠?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제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뭐 시험명이라든지 뭐 출제 방향, 뭐 근거 법령, 뭐 시험 관리 기간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 시험 일정은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6월 달에 제일 처음에 이제 사전 공고가 나죠. 사전 공고가 나서 이제 여기에서 정확한 어떤 시험에 이제 그 TO가 나오는 거죠. 예상 선발 인원이라든지. 근데 뭐 지금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더 인원은 많이 늘겠죠. 그죠? 좀 더 늘 수 있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 작년에 20명을 뽑았는데 올해 뭐 소문에는 뭐 그 2배 이상을 뽑는 그런 말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일단은 가티오죠. 가티오. 그죠? 정상적인 티오는 아니고 가티오가 나오고 10월 달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공고가 나죠. 그죠? 그래서 아예 이제 시험 공고가 나는데 요때 이제 선발 인원이 정해지죠. 선발 인원이 정해지는데 이제 실제 이래 여태까지 계속 추세를 보면은 예상 선발 인원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줄진 않아요. 절대 줄지 않고 2017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15명이 이제 그 예상 선발 인원이 나왔는데 실제 TO도 15명이 됐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시험 봤던 걸 보더라도 이게 이제 유지는 될 수 있어요. 유지되든지 아니면 줄진 않아요. 줄진 않고 좀 느는 경향이 있어요. 늘릴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2017년 대비 같은 경우도 세종시 같은 데는 아마 3명을 갖다가 처음에 예상 선발인원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발표된 건 이제 6명이 됐죠. 그죠? 그런 식으로 좀 늘기 때문에 일단 요 인원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전에 이제 보던 시험의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 내용도 여기서 이제 고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들리는 소문에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교육학 쪽 여러분들 교육학이 이제 1교시에 보는 거 교육학 쪽에 문제 형태가 조금 변형될 수는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교육학 쪽에 이제 문제 유형이 조금 변경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험 일정이 조금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문이에요. 일단 소문인데 이런 소문이 이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은 1차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2017년 기준으로 한다면은 12월 3일 날 치러졌고 올해로 따진다면 이제 이게 12월 첫째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2일 정상적이라는 거죠. 정상적 12월 1일인데
뭐 소문에는 이제 조금 땡겨질 수도 있다. 그죠? 땡겨지면 이제 11월 달에 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12월 달에 해가지고 임용이 어차피 3월 달에 돼야 되는데 12월 3일 날 1차 시험 보고 또 2차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틀린 점이 있다면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한다고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1차 시험은 이제 출제부터 채점까지를 다 교육평가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조금 틀려지죠. 이제 뭐 시연을 한다든지 뭐 특정 지역은 이제 뭐 코드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뭐 그 설명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요 시기가 이제 딱 맞아떨어져서 한마디로 한다면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교사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준비 과정이 좀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돌던 말이에요. 그래서 좀 땡기는 게 맞다. 그죠?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소문은 있어요. 지금 올해도 소문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6월 달이 돼야지만 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나중에 이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시험 과목, 그 다음에 시험 시간, 문제 유형인데 시험 과목은 이제 뒤쪽에서 이제 쭉 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 교시가 이제 1교시가 교육학이고요. 논술형 같은 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제 뭐 서론, 본론, 결론 맞춰서 이제 논술 형태로 쓰시는 것이고 2교시가 전공 A고 3교시가 전공 B가 돼요. 그래서 전공 A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입형이 8문제가 이제 2점짜리가 나오고 그냥 기입형은 그냥 주관식이죠. 주관식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이제 쓰는 거죠. 문장을 쓰는 거. 근데 문장을 길게 쓰는 건 아니고 한 2문장에서 3문장 정도, 짧으면 1문장 정도 쓰시는 건데, 그게 이제 6문항으로 4점짜리 배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교시가 서술형이 이제 뭐 5문항, 뭐 2문항 해가지고 4점, 2점 나올 수 있고, 논술형이 이제 한 문항에서 10점짜리가 나오는데, 논술형 이제 한 문항은 대부분 다 컴퓨터 교육론 쪽에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길게 쓰는 형태는 아니죠, 일단. 그죠? 뭐 고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우리 그 전공 쪽에서는 이제 뭐 내용학이 있고, 어차피 그 위에 써 있는 건 똑같아요. 교과 내용학이 있고, 그죠? 나뉘죠. 이거랑 이제 교육학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교과 교육학이죠, 교과 교육학이라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컴퓨터 교육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1교시에 보는 교육학 같은 경우는 주가 되는 건 일단은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주가 되는 건 뭐 2017년 같은 건 조금 이제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게 이제 공부 개정에서 1호 개정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가면서 뭐 둘 다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면 1호 개정만 해야 되냐라고 했었는데 1호 개정 쪽으로 위주로 나왔었고 그럼 이제 이번에 시험 보실 때 교육학이 이제 1호 개정을 보시면서 이제 이쪽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내용학이 이제 과목이 상당히 많죠. 또 늘었어요, 이번에. 그죠? 그래서 지금 전 보시면은, 그 뒷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이건 여러분들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이제 사이드맵을 해가지고, 교육과정 정보센터가 있어요. 그쪽에 들어가시면은, 평가 영역이나 평가 내용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되는데, 이 과목들이에요, 지금 과목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던 과목들이 이제 뭐 컴퓨터 구조라든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론, 프로그래밍 언어론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랑 이제 합쳐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학에 들어가는 과목들이 좀 많으니까 한번 쭉 쓴다면은, 뭐 컴퓨터 구조론이라고도 하는데, 컴퓨터 구조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시스템 분석은 사실은 이제 신설된 과목이에요. 근데 그 전에 나왔었어요. 2016년도에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폭포수 같은 것들은 출제가 됐었는데, 일단 뭐 새로 신설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론 이랬죠. 프로그래밍 언어론. 언어론이랑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같은 걸로 묶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론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위주가 되는 게 컴파일러 쪽, 컴파일러라든지 이제 문법 쪽 위주가 되겠죠. 문법. 뭐 촘스키의 4개국 구조라든지 BNF라든지 이런 부분 될 수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이제 주로 나오는 건 C 언어 쪽이 되죠. C 언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존 과목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또 뭐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그다음에 데이터 구조나 알고리즘은 자료 구조로 보시면 돼요. 자료 구조. 자료 구조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 체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6주 수업 끝나고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과목 중에서 뭐 논리회로라든지 논리회로, 그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게 있죠. 근데 실제 이제 뭐 많이 또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 좀 적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사항은 논리회로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문제 나오는 거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줄고 있고 어차피 뭐 컴퓨터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 계속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자료 구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죠?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소프트 공학 같은 문제들을 한 문제씩 끼워놓고 있기 때문에 예전 문제랑은 조금 이제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좀 확실한 것은 지금 2014년도에 시험을 받고 2016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그 이전 시험 문제보다는 약간 문제 자체는 조금 더 물론 이제 그 교육 과정이 공부해서 이제 1호로 넘어가는 이런 것도 있었긴 하지만 뭐 기출문제 쭉 보시면은 어차피 교육평가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는데 예전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쉬워진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험 준비를 적게 하고도 합격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다 공부하고 가지 않고도 시험 시간 적었지만 기출 위주로 좀 필요한 걸 딱 공부하고 가셨는데도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문제 내용은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외로 이제 좀 더 추가되는 게 몇 가지가 이제 기존 과목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산구조 같은 경우 이산구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많이 묶이는 부분은 사실은 뭐 자료구조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정보보론 쪽 문제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보보가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가냐면은 정보통신윤리 쪽이 원래 이제 교과 교육론 쪽에 있던 걸 일로 빼놨다고요. 정보통신윤리를. 일로 빼서 아예 신설을 한 거예요. 정보통신윤리. 그죠?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정보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정보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보보호에서 여러분들 우리 기출로 나왔던 것도 대칭키나 비대칭키 같은 구조를 냈었거든요, 사실은. 간단하게 낸 거죠. 아주 간단하게 냈었는데 2점짜리로.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정보 보호에서 비대칭키죠. 비대칭키면은 공개키 쪽이 되는데 이 공개키 쪽이 보통 이제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이라든지 이산대수 문제를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RSA랑 엘가마 이런 게 있으면은 보통 이제 그쪽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이산구조랑 좀 연결이 될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산수학 자체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시스템 분석 및 설계랑 소프트웨어 공학은 거의 같은 과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각각의 과목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 공학 쪽 문제가 앞으로도 더 많이 출제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설계 부분들, 뭐 코드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이제 뭐 코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는데 이쪽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전체의 맥락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출제됐던 기출 문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죠. 폭포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임계 영역 찾는 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CPM 같은 거.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시험에서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이제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하나 빼놨는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실 이제 문제 내는 게 굉장히 좀 범위가 넓어서 좀 약간 용어 위주로 낼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신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과목에서 이제 신설 과목까지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문제를 낸다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들과 이제 합쳐져서 항상 하나씩 거의 나올 거고, 뭐 C 언어 문제가 뭐 계속 나올 것이고요. 더한다면 자바 쪽도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C 언어 위주로 보는데 자바도 내용을 좀 넣어서 코드는 볼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정보보호 문제도 제 생각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꼬박꼬박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보보호 쪽이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은 뭐
아까 봤던 암호 쪽이라든지, 이 대칭기, 비대칭기 어차피 암호니까, 그래서 암호 쪽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네트워크 쪽 보안들. 그래서 보안 장비라든지, 뭐 파이어월이라든지, IDS라든지, IPS 이런 거라든지, 공격 유형이 있다고요, 또. 도스 공격을 다 하는 거, 도스나 디도스, 디아도스 있는데, 도스에 또 뭐 핑오브 데스라든지 뭐 랜드 어택이라든지 싱크플롯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한다 뭐 접근 통제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 위주로 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는 이제 암호 쪽이 문제가 나왔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은 우리가 지금 이 시험을 보고 있는 형태가 2014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약간 변경돼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1991년부터 이제 부활돼서 이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임용고시를 보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기출문제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이유가 이때부터 이제 교육평가원에서 문제를 갖다 출제하고 이제 채점까지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그냥 주관식이었어요. 주관식이었다가, 이게 바뀐 게 이제 2009년도죠. 2009년도에 주관식 문제는 아무래도 문제수가 많지 않아서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으로 바꿨다가 다시 이제 2014년이죠. 14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의 시험이고 2014년부터 이제 뭐 기입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술형이라든지 논술형 이제 다 넣어서 논술형을 다 넣어서 시험 보고 있고 이런 걸 우리가 허답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기관이 틀렸어요. 출제하는 기관이 틀렸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문제는 이쪽이고 앞에 문제들도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범위 같은 거 공부하는 범위 잡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지만 기출 문제를 많이 본다면 이때부터 문제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볼 내용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실제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 기본 교재라든지 프린트물 이런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교육 과정부터 해가지고, 그죠? 논문이라든지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연구된 문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하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공부하기 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 중에도 이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오늘은 컴퓨터 구조로 넘어갈게요. 내용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컴퓨터 구조하고 구조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컴퓨터 구조는 이제 보통 기본 교재를 갖다가 어떤 거 많이 쓰냐면 김종상 교수님 교재를 주로 많이 써요. 그죠? 이걸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대학 교재가 없으시면은 구입을 한다면 김종상 교수님 교재를 구입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만호책, 그죠? 그걸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 그런 게 다 교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다수의 문제가 나오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게 이석규 교수님 책이고 실제로 우리 지금 사실은 이제 이쪽 정보 컴퓨터에서는 문제를 데이터베이스 문제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내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내서 이석규 교수님 책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나 좀 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제 그 실버세츠 책이 있다고요.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많이 보는 책. 거기서 벗어나진 못해요, 절대. 시험에 나온 데이터베이스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책이 있으시면은 그 책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전체를. 전체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 보고, 나중에 이제, 심화 수업을 할 때 주로 이쪽에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진 않아서 이쪽에서 좀 많이 봐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간단히 이름만 보겠지만, 캐시 쪽 내용이라든지, 그죠? 캐시, 계산이나 일관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상기억 장치라든지, 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좀 더 보실 수 있고, 실제 문제에서 우리 컴퓨터 구조 쪽 문제에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캐시라든지 파이프라인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 내용 갖다가 그 기출문제 다 풀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건 간단하게 그냥 파이프라인도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이제 어떤 구조다 이런 것만 설명드리는데
이쪽에 가면 우리가 이제 뭐 주로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리스크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밉스 같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좀 더 본다라 보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그렇게 심한 내용 많이 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4월 30일, 4월 달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다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도 사실은 10시부터 이제 원래는 몇 시? 16시까지로 돼 있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좀 여유있게 제가 18시로 잡아놨어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은 이제 그 과목에 따라서 이제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뭐 다음 시간도 그렇고, 다다음도 아마 그렇겠지만, 오늘은 아마 거의 6시 가까이 돼야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컴퓨터 구조 먼저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거. 그래서 내용은 이제 뭐 기본적인 것까지 다 볼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예전에 공부한 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요. 예전에 이제 준비하다가 한동안 또 안 뽑았잖아요. 시험을 많이 안 뽑아가지고 이제 다른 거 하시다가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기초적인 내용부터 이제 다 한번 쭉 살펴본다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그 프린트 5페이지 보시면은 1과목에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컴퓨터 개요 있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EDPS라든지 아니면은 ADPS 이렇게 불렀던 게 이제 컴퓨터가 되고, 뭔가 입력받아서 조작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는 게 사실은 컴퓨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만드는 것은 그 처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아니면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드웨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죠? 이런 거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이런 것들 위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컴퓨터 기능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원시 자료를 가공해서 뭐 정보를 만든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가 입력이죠.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건데, 요거만 보시면 입력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를 집어넣을 것이고, 데이터죠. 데이터. 그럼 이걸 가공하죠. 우리가 가공한다는 건 보통 우리가 처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가공이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출력물이 나오는데, 이 출력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정보가 되겠죠. 인포메이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둘 가지 차이점은 간단히 본다면은 얘는 항상 가공 전이죠. 처리 전이 될 것이고, 얘는 아직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서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 의사결정을.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공해서 출력이 나오면은 항상 이제 얘는 처리 후가 되겠죠. 가공 후가 되는 것이고, 얘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미가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어렵게 보실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뭐 내용도 쉬운 거지만, 우리가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지하철이라든지 뭐 버스를 타고 갈 때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건 다 자료예요, 자료. 근데 그 중에서 막 듣고 있다 봤더니 누군가가 내일 날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근데 난 내일 날씨가 궁금했어요. 그럼 그걸 내가 기억시킬 것이고, 그걸 갖다가 이제 내일 날씨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런 게 정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내일 내가 이제 우산을 갖고 갈지 말지를 그 자료 갖다 결정한다면은 그건 하나의 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뭘 넣어주는 거,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간단히 써놨고요. 컴퓨터의 5대 기능에서 이제 입력부터 뭐 출력, 연산, 제어, 저장, 그죠? 뭐 간단히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연산이나 제어가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보통 CPU가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근데 CPU 안에는 뭐 임시기억 장치도 있죠. 레지스터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장 장치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내부 저장 장치나 이제 외부 저장 장치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종류들은 나중에 뒤에서 볼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된다라는 거 간단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특징이 써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뭐 고속성이라든지 뭐 정확성, 그 다음에 뭐 범용성, 공용성, 자동성, 대용량성까지 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뒷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 문제로 내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단위를 모르면은 풀 수가 없죠. 그죠? 단위를 변경하거나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 단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컴퓨터 처리 속도 단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느끼는 속도 단위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처리 속도 단위는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으로 시간을 쭉 나타낸 거다. 그래서 밀리세컨드부터 이제 쭉 들어가죠. 밀리세컨드부터 이제 잽토까지 있는데,
10에 이제 마이너스 3승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0분의 1초부터 해서 뭐 100만 분의 1초 이렇게 쭉, 그죠? 10의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서 단위는 직접적으로 계산되는데 많이 사용되는 건 사실은 밀리부터 해서 나노까지예요. 그 부분까지가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캐시라든지, 그러니까 캐시에 히트되는 그 시간 같은 거, 그런 것부터 이제 나노초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이 단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죠? 반드시 아셔야 되고, 실제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밀리세컨드로 나왔는데 그걸 이제 나노로 바꿔서 또 표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꼭 뭐 예전에 다 본 거지만 좀 이제 헷갈리다 그러면 꼭 오늘 다시 한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컴퓨터 기억 용량 단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것은 뭐 킬로나 메가나 기가나 테라 이런 것까지 많이 쓰는데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얘는 컴퓨터 중심이죠. 컴퓨터 중심이 어떤 용량 단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2의 10승부터 뭐 2의 20승, 2의 30승 쭉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어떤 크기로 진행되는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놓으시면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뭐 그것 때문에 괜히 단위 하나 틀려가지고 이제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되니까 잘 봐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 역사해가지고 한번 쭉 써놓은 거예요. 실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컴퓨터 효시를 애니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튜링 머신이 사실은 컴퓨터의 효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를 얘기할 때는 애니악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약간 컴퓨터 쪽을 보는 책에서 이제 튜링 머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튜링 머신은 사실은 그 전신이 이제 콜로서스라는 거예요. 콜로서스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튜링이라는 사람,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 독일군 거 그 암호 장치 있었다고, 애니그마를 갖다 해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개량해서 이제 튜링 머신을 만든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전산 쪽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튜링 머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의 기계식 자동 계산기다 밑줄 하나 쳐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애니악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니까요. 최초의 전자 계산기인데, 얘가 나온 시점이 46년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2차 세계대전 이 시기이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이제 쓰였던 거예요. 군사용이나 이제 과학 계산용으로 썼던 것이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얘는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에요. 그죠?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의 컴퓨터처럼 내장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갖다가 연산할 때마다 하드를 다 따로 구성해서, 그죠? 키가 굉장히 컸죠. 뭐 집체만 하니까. 구성해서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드삭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얘가 이제 최초로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드디어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이걸 우리가 이제 폰 노이만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요게 지금까지 계속 쓰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니박 1은 이제 뭐 상업용,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라는 거 의미가 있으니까 밑줄만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하나 있는데, 뭐 폴란드 수학자 폰 노이만이 제안한 방식이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저장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꺼내서 명령을 처리하는 방식, 우리가 이제 실제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실제 에드삭에서 처음 도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되고, 뒤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책마다 컴퓨터의 각 세대별 특징이 있어요, 그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연산 속도 한번 체킹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요 소자는 이제 3세대가 직접 회로죠, 그죠? 그거 하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죠? 60년대 초반에서 70년대 중반이 되고요. IC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 쪽을 보더라도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래프 보면은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쪽이 하드웨어 쪽이고, 이쪽이 소프트웨어 쪽인데, 소프트웨어 이제 그 개발 쪽이고, 이게 유지보수 쪽.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 갖다가 이 정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좀 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나중에 보실 수 있어요. 이 정도가 이제 60년대 정도가 돼요. 60년대. 쉽게 설명드려서 이때 이제 IC가 나오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역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드웨어 크기는 굉장히 컸는데
이 기능이, 성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를 돌릴 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작아도 됐다는 거죠. 만 해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 비용을 아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60년대 딱 되면서 하드웨어가 굉장히 크기가 작아지죠. IC 때문에. 그러면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작은데도 성능이 뛰어나니까 이걸 돌려야 되는 소프트웨어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68년도에 정확히 말하면 68년도에 나토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말이 나와요.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이걸 타개할 수 있는 학문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못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은 뭐 컴퓨터 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자료 구조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공학론이라고 잘 안 붙이거든요. 붙이면 원래 안 되는 거고. 근데 시중에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공학론이라 붙인 적이 간혹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론을 붙이지 않는 이유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미완의 학문. 소프트웨어 공학이 완성되려면 이게 내려가야 돼요. 근데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3세대 IC가 나온 거는 이제 굉장히 컴퓨터 세계의 어떤 판도를 많이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산속도 그냥 간단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안내창이 좀 이상해서 그냥 한번 늦은 내용이니까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8페이지에 컴퓨터 시스템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분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고,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뭐 아날로그 두 가지 합쳐진 게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이제 있죠. 그래서 뭐 컴퓨터가 취급하는 자료 형태는 불연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이산 자료, 이산은 뭐 떨어져 있다는 말이겠죠, 그죠? 이산 자료와 연속적인 딱 붙어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표현 방법이 아날로그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전용 하드웨어, 특수적인 용도로 쓰는 게 보통 아날로그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아날로그 컴퓨터는 제어용으로 주로 쓰죠. 제어용이나 아니면 특수 목적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는 다 이제 디지털 신호를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가 된다. 디지털 데이터와 신호를 쓰고 있겠죠. 그죠? 보시면 되고. 근데 하이브리드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겹쳐진 거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AD 변환기, 그 하이브리드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꿔준다든지 디지털을 아날로그 바꿔주는 그런 변환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뭐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를 간단히 비교해 놨는데 그냥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입력 형태가 숫자 문자인데 아날로그는 이제 뭐 전류, 전압, 온도가 된다. 그 다음에 출력 형태도 이제 아날로그는 곡선이나 그래프인데 디지털 컴퓨터는 이산 자료가 되겠죠. 그죠? 근데 구성회로 하나 밑줄 쳐 놓으시면은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가 있죠. 논리회로. 근데 아날로그는 이제 증폭회로가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증폭회로를 배우지는 않거든요. 다 논리회로를 배우잖아요. 그죠? 논리회로 설계를 배우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고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맨 끝에 이제 적용 분야 있는데 디지털은 이제 범용이죠. 두루두루 쓰이는데 아날로그는 이제 제어용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목적용으로 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만 한번 간단히 체킹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처리 방법에 따른 분류 있는데, 일괄 처리는 모았다가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일정량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았다가 처리한다. 그래서 일괄 처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이제 실시간이 있는데 두 가지 비교한다면 일괄 처리는 시스템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괄 처리는 시스템 중심이 되고 실시간 처리는 사람 중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시스템의 어떤 효율성으로 본다면은 일괄 처리가 훨씬 더 뛰어난 거죠. 모았다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데 대신 사람이 기다려야 되는 거고, 실시간 처리는 컴퓨터가 기다리는 거죠.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그죠? 근데 안 쓰게 되면 이제 괜히 오버헤드만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실시간 처리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눌 때 실시간 처리가 있고, 보통 이제 두 개 합쳐서 많이 쓰죠. 온라인 처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실시간 온라인 처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굳이 이제 두 개로 나눈다면은, 이게 보통 이소크 선생님 책에도 있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학 책에도 이걸 많이 나눠 놓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강성 실시간 그래요. 하드 실시간, 이런 말 쓰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연성 실시간이란 말을 많이 쓰죠. 차이점이 있다면 그 실시간 처리 같은 경우는
1, 2초가 굉장히 중요할 때, 그래서 1, 2초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 군사용이라든지 위료용 요런 데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 거고요. 1, 2초만 늦어도 이제 큰일 나는데 뭐 비행기 그거 관제탑 같은데 이런 데서 쓰는 것이고, 이건 그냥 일반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인터넷 우리가 쓰는 거. 1, 2초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 그죠? 그래서 원래 인터넷 하는데 1, 2초 늦어지면 이제 좀 약간 불편할 따름이지 거기서 큰 문제를 유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렇게 나눠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 분할 처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처리 시간을 분할해서 쓰는 거고, 처음 나온 거는 어차피 컴퓨터가 비쌌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를 여러 사람이 나눠 쓰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중대형 컴퓨터로 넘어갔다가 지금의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까지 이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CPU, 한마디로 한다면 얘네들은 다 뭐가 돼요? 더미 터미널이 되는 거고, 그냥 그때 이제 비쌌던 건 CPU나 메모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만 더, IO만 두는 거고, 그죠? 이쪽에다 이제 CPU, 메모리, IO 다 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얘한테 뭔가 처리를 갖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크게 나누면은 자기가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 못 하니까 가장 굉장히 짧은 시간을 갖다가 타임슬롯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죠? 마치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이 이 컴퓨터를 이제 독점하고 있다 느낄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대형 컴퓨터 넘어왔다가 컴퓨터 가격이 싸지면서 얘네들을 갖다 이제 PC로 집어넣죠. 그러면서 지금 쓰고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의 어떤 모양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분할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중 처리가 있어요. 다중 처리. 근데 다중 처리랑 여러분들 꼭 비교하셔야 되는 게, 다중 처리가 있으면은 다중 프로그래밍도 있죠. 여긴 없지만 다중 프로그래밍, 또 운영체제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중 처리하고 다중 프로그래밍은 뭐 CPU는 얘가 N개겠죠, 그죠? 얘는 1개예요. 근데 프로그램이 N개 들어갈 수 있고 얘도 N개. 뭐 N개든 1개든 뭐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CPU 여러 개 가지고서 한 개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는 거, 여러 개 프로를 같이 돌릴 수도 있는 거, 그죠? 근데 다중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형태죠. 개인용 PC에서 얘는 CPU 하나를 갖다가 보통 이제 나눠서, 그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뭐 인터랩빙 같은 방식을 쓰겠죠, 실제로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메모리를 나눠서 마치 이제 여러 개 저기 한꺼번에 돌아가는 식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영체제 쪽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좀 자세히도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다중 처리를 지금은 분산 처리랑 좀 비교했고요. 2개 이상의 처리기를 사용해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산 처리는 이제 뭐 여러 대의 작업을 나누어 처리한다. 그래서 분산 처리는 약간 분산 데이터베이스 쪽이랑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대의 컴퓨터의 작업을 나눠서 처리해서 그 내용이나 결과가 통신망을 통해서 상호 교환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중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간결합으로 봐야 돼요. 간결합 시스템. 다중 처리는 간결합 시스템으로 봐야 되고, 분산 처리는 약결합이에요. 약결합. 근데 그 이유가 되는 건 뭐냐면은 약결합, 간결합 만드는 건 딴 거 없어요. 메모리를 같이 쓰냐 같이 쓰지 않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CPU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개 있는데 이 CPU들이 이제 뭘 쓰고 있는 거, 하나의 메모리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간결합이 되는 거고, 분산 처리는 어차피 분산 DB 쪽 생각하시면 돼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의 컴퓨터들을 갖다가 마치 논리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묶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메모리도 있고 CPU도 따로 지낼 걸 다 갖고 있는 형태죠. 일단. 그죠? 그래서 이제 약결합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 이제 다중 처리랑 분산 처리 비교한다면은,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 두 가지 비교했었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CPU는 둘 다 N개죠. 둘 다 N개가 되고, 근데 프로그램도
둘 다 N개라고 보시면 돼요. N개까지 돌릴 수 있는데,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가, 메모리가 얘는 1개가 되는 거고, 얘는 N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용어를 나눠서 쓰는 거죠. 다중처리, 분산처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뉘는 걸 좀 알아놓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헷갈리지 않게 좀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연결 형태에 따른 분류는 중앙 집중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분산 처리 형태가 있겠죠. 그죠? 똑같아요. 아까 같은 분산 처리. 중앙 집중은 데이터를 중앙 컴퓨터로 집중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중앙 컴퓨터 장애가 발생되면 전체가 마비돼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은 발생한 데이터를 처리 가능한 근거리 지역으로 분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 시스템을 공유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DB의 모습을 본다면은 중앙 집중이나 분산 처리의 DB 모습을 본다면요, 이거 이제 DB 쪽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중앙 집중이랑 그다음에 분산 처리 쪽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뭘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냐면은 DB가 중복이 많이 돼 있는 데와 돼 있지 않은 데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당연히 중복이 더 많이 있는 데는 이쪽이 중복이 훨씬 더 많이 돼 있겠죠. 중복이 많이 돼 있고, 이쪽은 뭐 한 군데다 몰아놨기 때문에 중복이 거의 없죠. 그죠? 중복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뭔가가 이제 장애가 발생됐을 때 그걸 회복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가시면 이제 분산 DB를 보잖아요. 분산 DB. 분산 DB가 주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되는 투명성이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중복 투명성이고, 그죠?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는 DB를 갖다가, 그죠? 여러 군데 있는 DB, 뭐 서울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뭐 쭉 있다. 뭐 광주에도 있다면은 실제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분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볼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한 군데 모여 있고,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는 다 떨어져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시면 되냐면 도서관 보면 돼요. 뭐 시립 도서관 보면은 뭐 서울 부산 아니지만 뭐 서울 부산 되겠지만 서울 안에서도 뭐 노량진이나 뭐 동작 도서관, 뭐 영등포 도서관, 강남 도서관 다 있지만, 우리가 이제 책을 검색할 때는 어디 지역에 있는지를 알고서 검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통합으로 이제 보는 거고, 우리는 그냥 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냥 중복될 수밖에 없죠. 도서관 책들도 여기 책이 있다고, 여기 A라는 책이 있다고 여기 A라는 책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중복될 수 있다는 게 들어가고, 두 번째가 이제 위치 투명성 들어가죠. 어디 있는지 몰라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죠? 그런 개념들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는 한번 보시면 돼요. 슈퍼컴퓨터부터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까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리스크나 시스크를 구분한다면은, 슈퍼컴퓨터 쪽에서 보통 이런 쪽에서 리스크 방식을 많이 쓰겠죠. 리스크 방식 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 이제 시스크 방식을 많이 쓰는, 그죠? 리스크, 시스크도 나중에 이제 비교되는 거 보겠지만, 그런 형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설명 안 하고 그냥 쭉 넘어가도 되는데, 또 이제 그 메일 같은 거 제가 받은 거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가 좀 인문반식으로 자세한 걸 따로 설명하는 판을 만들고 들어갈까 했었는데, 그거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제 뭐 수업만 여러 개 만들어서 뭐 괜히 돈 벌려고 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일단 기본반에서는 좀 자세한 것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10페이지에 2번에 컴퓨터 시스템 구성 요소가 있는데,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잠깐 쉬었다가.